2155.49. 코스피가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코스닥 역시 장중 종가 기준 연저점을 기록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두려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이죠. 이자 부담이 없더라도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가 두렵고 외식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10월, 내일입니다. 가스값도 오르게 됩니다. 벌써 올겨울 난방이 걱정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현주소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연저점을 깼는데 더 내려갈 것이냐, 2000선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패닉셀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을 한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어도 결국은 그 수익을 갖다가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달러화의 대비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아무리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어도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환전할 때 손실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요. 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그다음 최근에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4.5%로 이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지만 한국은 한국은행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 3%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빅스텝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창용 총재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5bp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연말에는 150bp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다가는 이제 환전을 해서 더 손실을 볼 수가 있겠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로 2000선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아예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 방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효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이제 주가 하락의 주범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공매도가 일종의 그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완충제 역할을 예, 해준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분들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가를 과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주가가 또 떨어질 때는 또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또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데 공매도가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을 줄여서 그런 기능을 없애는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뭐 과연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주가 하락을 뭐 줄이는데 얼마나 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환율이나 또 금리나 이런 인상 부분도 있겠지만 물가 부분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우리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뭐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제 전기와 이제 가스를 갖다가 낭비를 하게 하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MF의 정책 처방하고도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IMF의 기타 고피나스 부총재하고 그다음에 피에르 올리비에 그란차스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절대 그 이제 가격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이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거. 지금 바로 이렇게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걸 억제하는 게 바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은 비싸지니까 당연히 그 재화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그 재화는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당연히 가격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것인데 수요는 안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안 줄어들고 네. 결국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억누른 가격은 언젠가는 다시 점프를 해가지고 지금 올랐어야 될 부분까지 나중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억누른 가격은 결국은 뭐 가스공사의 적자, 네. 나중에 뭐 한국전력의 적자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뭐 정부가 나중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예. 말씀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만 전력을 쓰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연료 수입, 가스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연료 수입도 줄 것이고 환율이나 물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만 결제를 하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바람에 그렇죠. 유럽에서 러시아 말고 다른 천연가스 수입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대 수입처인 호주조차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호주도 우리가 쓸 이제 천연가스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도 천연가스 이제 수출을 보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데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수출로 아무래도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또 이제 경상 수지의 상품 수지라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경상 수지의 흑자 폭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을 가장 큰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이 최근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입은 달러로 수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강달러 현상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니까 정말 뭐 더블 트러블이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총리 말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그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전기, 가스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것은 에너지 수입으로 수입 증가로 연결이 되고요. 에너지 수입 증가가 되면 그것은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경상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 결국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또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이제 금리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벌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올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외화가 유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 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이 워낙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데 뭐 이런 연체율이나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7월 달에 그 7월 달 그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
자료를 금감원에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7월 달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였습니다. 그것은 6월 말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22%였는데 그거보다 0.02%포인트 포인트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네. 0.2%라는 6월 말 결과는 그 측정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연체율 관리를 취약차주 뭐 만기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는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위험 신호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중채무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리볼빙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의 그 잔액을 한 번에 이번에 갚지 못하고요. 일정 부분만 소액만 갚고 나머지는 결국은 빌려 쓰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소비 금액을 신용카드로 소비한 거를 다 갚지 못하는 소비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위험 신호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뭔가 한국은행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은행은 역시 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 그리고 또 환율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율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최소한 올해 두 번의 빅스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취약 차주에 대한 그 연체율 관리는 기존에 해왔듯이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취약 차주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는 사이클이 있는데 현재가 침체로 들어가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침체로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현재는 침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한국의 이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추정한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각각의 잠재 성장률은 2%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부터 해서 뭐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OECD 같은 국내 기관들이 추정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뭐 2.3%부터 2.8%까지 낙관적으로 본 기관은 2.8%, 비관적으로 본 기관은 2.3%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GDP 성장률이 못 미치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일단 잠재 성장률보다는 2.3%에서 2.8%니까 2.0인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아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뭐 IMF나 한국은행이 모두 뭐 2.1%라고 예측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 2.0, 그런데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1이기 때문에요. 뭐 예측이 약간만 어긋나도 내년에는 뭔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년에 오는 경기 침체는 사실은 뭐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것은 미국은 뭐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개방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방 경제라는 것은 일단은 국제 무역 뭐 이렇게 국제 금융 시장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 거래가 연루가 돼 있다는 그 뜻이고요. 대규모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정책,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시장에서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의 환율, 뭐 물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다 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분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소비도 줄고 투자가 주니까 당연히 GDP도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개방 경제인 거기서 유발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미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것이 아이폰에서 예. 아이폰 매수가 앞으로 예.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즉 핸드폰도 살 여력이 예, 없을 그렇죠. 것 같다라고 보는 예.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 역시도 아 예. 우리 또 약간 경기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미국도 이렇게 마냥 계속 강달러 현상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인데요. 미국에 지금 뭐 완성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강달러가 결국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미국에서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벌써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개방 경제라서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요. 미국 제품을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를 겪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폰에 의해서 보듯이 미국의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사줄 나라들이 없는 거죠. 다 경기 침체니까. 그러면 그 경기 침체의 피해를 미국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냥 미국이 계속 이런 강달러 기조를 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석병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